빈 벽입니다. 한때 700점의 그림이 걸려있던 이 벽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못자국만이 남아 과거의 흔적을 증명합니다. 나는 지금 그 빈 벽 앞에 서 있습니다. 75의 할머니가 되어.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웃음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누군가 차를 끓이는 소리. 이 소리들이 700점의 그림보다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녀를 용서할 수 있었냐고.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평생 재산을 훔쳐간 사기꾼을 어떻게 용서하고 심지어 함께 살 수 있냐고. 나는 대답합니다. 사랑이 용서보다 컸으니까요. 내 이름은 한영희. 올해 75입니다. 평생을 미술품 감정사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4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림에 집착했습니다. 700점이 넘는 여성 초상화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림은 아름다웠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서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속이기 위해.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700점의 그림과 함께. 왜 나는 그녀를 용서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냉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다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산.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있었으니까요.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 2층. 그곳이 내 작업실이자 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계절마다 색을 바꿨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만의 의식. 그리고 의뢰인들이 보내온 작품들을 감정했습니다. 진품인지 모작인지. 나는 돋보기를 들고 캔버스를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만 그림은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30이었습니다. 남편이 미술상을 운영했고 나는 그를 도우며 배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이것이 내 생존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자 감정사. 당시에는 드물었습니다. 남자들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증명했습니다. 내 눈이 정확하다는 것을. 밤이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평생 모아온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수백 점의 여성 초상화들. 조선시대 기녀, 일제강점기 신여성, 1960년대 배우. 나는 그 그림들 앞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그림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림은 아름다웠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결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 손은 없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밤을 새어갔습니다. 그의 가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서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오래된 미술품들이 남았다고 감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면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을 잘 못 만난다고 밖에도 나가지 못한다고 문도 잘 못 연다고 말했습니다. 대인기피증. 괜찮다고 맞춰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이신가요? 75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안도했습니다. 할머니시면 덜 무섭다고. 사흘 후 나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2층 저택이었습니다. 담장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했고 정원은 오래 손질하지 않아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은 열려 있으니 1층 거실로 들어오라고, 자신은 2층에 있겠다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에는 그림 몇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민화 2점, 일제강점기 수채화 1점. 가치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술적 가치는 있지만 금전적 가치는 크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병원비가 많이 남았다고 집도 팔아야 할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서를 작성하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다음에도 와줄 수 있냐고 다락방에 다른 작품들도 있다고.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2층 창문에 하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외로운 사람이구나. 나처럼. 그렇게 나는 그 집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1번 때로는 2번. 그녀는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2층과 1층. 벽 너머로.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 그녀가 말하면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은행잎이 다 떨어졌냐고 물으면 아직 반쯤 남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나가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거의 7년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무섭다고 시선이, 목소리가, 숨소리까지도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 어렵다고. 그녀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슷하다고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조금씩 말했습니다. 38 결혼한 적 없고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나도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그가 떠난 후의 공허함에 대해서, 그림에 집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할머니도 외로웠구나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눈송이 하나를 손바닥에 받아 창문 아래에 놓았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이 살짝 열렸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이었다고 작업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그림들이 빛났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답장에 고맙다고 오늘 창문을 열어봤다고 바람이 들어왔다고 할머니 덕분이라고 썼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첫 번째 친구라고.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다고. 그 편지를 읽었을 때 내 손이 떨렸습니다. 70이 넘어서야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인 눈빛. 처음 뵙겠다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냐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용감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평생 이 계단을 못 내려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림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벽에 걸린 민화를 가리켰습니다.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고 민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도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못 그린다고 손이 떨린다고 그녀가 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잡아주겠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그림 감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원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지만 내 손을 잡으면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를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
할머니가 있으니 집이 따뜻하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우리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했고 하늘은 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나는 70이 넘은 노인이라고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그녀가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머니도 자신을 사랑하냐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평생 처음으로, 아니 두 번째로 누군가의 온기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보고 싶다고.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작업실, 비밀의 방은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여성 초상화 컬렉션. 내 유일한 열정이자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를 내 작업실로 데려간 날 나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책장에 꽂힌 서적들, 창문 너머의 은행나무. 여기가 할머니의 세계라고 조용하고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벽 전체가 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700점의 여성 초상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시대의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 평생 컬렉션이라고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여자들 뿐이냐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외로웠다고 그림 속 여인들이 내 유일한 친구였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그림들만이 나와 함께 있었다고. 그녀가 천천히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여기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이 아니라고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며 내게 다가와 조용히 안겼습니다. 나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못 만난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나는 바로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창백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자신에게 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딸이라니. 21살 딸. 대학생. 하지만 2년 전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치료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그림 컬렉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그걸 팔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접근했어요.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알게 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절대로. 그냥 할머니께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앉아 그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줬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화나지 않냐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화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든 지금 진심이면 되는 거라고. 그녀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딸 치료비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고집했습니다.
내게 쓸 곳이 없는 돈이라고 그녀와 그녀의 딸에게 쓰고 싶다고. 그 후 나는 그녀의 딸 수아를 만났습니다. 21살.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주셨다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나는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 컬렉션 중 몇 점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살지 않겠냐고. 수아도 함께. 우리 셋이 가족이 되자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짐을 정리해서 오라고 말했습니다. 꼭 그러겠다고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사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번호. 믿음의 증표였던.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그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내 작업실로.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밀의 방. 텅 비어 있었습니다. 700점의 그림. 평생 모아온 컬렉션. 모두 사라졌습니다. 벽에는 못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고.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고. 컬렉션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대인 기피증도 거짓이었다고. 딸도 없다고. 병원비도 거짓말이었다고. 모든 게 연극이었다고. 전문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이상한 건 나와 함께 있던 시간이 진짜 행복했다는 거라고. 그게 더 괴로웠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안다고. 그래도 고마웠다고.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빈 방을 보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나도 속았구나. 평생 사람을 믿지 않던 내가 단 한 사람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내주었고 그 대가로 남은 것은 빈 벽뿐이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에 앉아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이 나를 비웃듯 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상한 것은 내가 그림이 아니라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00점의 그림보다 그녀의 미소 한 번이 더 그리웠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것일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또다시 환상에 속았던 것일까.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앉았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원의 잡초는 더 무성해졌고 꽃들은 시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냐고 혼자 물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눈빛, 조심스런 미소, 따뜻했던 손. 나를 속였다는 건 안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75 이 나이에 나는 다시 울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감정 의뢰를 받고 그림을 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림이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람의 온기를 한번 알아버렸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을 잡았다고. 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녀는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했습니다. 우리는 면회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그림들은 어디 있냐고. 이미 팔렸다고 회수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진짜 이유가 뭐냐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정말 있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에는 없다고 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편지의 그 부분이. 딸은 진짜예요. 수아. 21살. 정말로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집도 팔고 어머니 유산도 다 썼지만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림을 훔치기로 했어요. 살기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던 시간 그건 진짜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날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배신하는 게. 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냐고 딸이 진짜 있다는 걸.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이름과 주소를 말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확인해 줬습니다. 딸은 진짜였습니다. 수아. 21살.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 희귀 혈액 질환. 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놀랐습니다. 엄마가 말한 할머니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치료는 잘 되고 있냐고.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아가 놀라서 나를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엄마가 할머니를 배신했는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엄마가 날 사랑했다는 걸 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수아가 울었습니다. 나는 그날 결정했습니다. 나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경찰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사정이 있다고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자신을 용서하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수아를 봤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고.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았습니다. 수아의 치료비 내가 내겠다고. 그리고 너희 모녀가 내 집에 와서 살라고. 우리 셋이 가족이 되자고.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고집했습니다. 나는 외롭다고. 남은 생을 혼자 살기 싫다고. 그림보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녀가 울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녀가 내게 안겼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나는 그녀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수아 그리고 나. 빈 벽에는 새로운 그림들을 걸었습니다. 서연이 그린 그림들. 서툴지만 따뜻한 그림들. 수아는 치료를 계속 받았고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이 요리를 하고 수아가 설거지를 하고 나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림 갚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녀는 고집했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꼭 갚겠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갚으라고. 평생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다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작업실 안락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서연과 수아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미소 짓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받은 편지. 내 컬렉션을 구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몰랐다고 그 그림들이 훔쳐진 것인 줄.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고. 그림 한 점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 여인의 초상화. 양심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림이 돌아온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더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서연이 불렀습니다. 저녁 준비됐다고. 나는 일어나 식당으로 갑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밥을 먹습니다. 수아가 오늘 병원 검사 결과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서연이 기뻐하며 미소 짓습니다. 나도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림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행복.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림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서연이 나를 속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의 설렘, 그 떨림, 그 따뜻한 만큼은 진짜였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배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사랑했습니다. 75 이 나이에. 그리고 가족을 얻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창밖으로 은행잎이 떨어집니다. 노랗게 천천히 바람에 흔들리며 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게 웃습니다. 뒤에서 서연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을 혼자 하냐고. 아니라고 혼잣말이라고 답합니다.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따뜻합니다. 나는 그 손을 잡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외로워도 그 끝에는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고. 진짜 사랑이.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차갑지만 살아있는 공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남은 삶을 이 사람들과 함께. 외롭지 않게.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짜 사랑이 자랍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랑의 형태입니다.